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서 K방역으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제2 진단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여 다시 한번 그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민들의 고통 또한 여전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앞에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극락국박을 위하여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국가안보라고 할 것인데 군사안보 이외에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보 역시 중요한 안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지요. 네. 부총리님,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K 방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가 저는 뭐 3T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요. 첫째가 저희가 트레이스, 그러니까 추적이고요. 확진자를 갖다가 추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치료 관계였고요. 세 번째는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파티스페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4-5가지 요인들이 한국적 특이한 요인들이 결합돼서 이번에 K방역의 성공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추적, 치료, 투명성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 공동체를 위한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님, 코로나 신빈곤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충격이 더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몰려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는 코로나 과정에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우리가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했던 네.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대출금 어찌 충분한가요? 뭐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 뭐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정부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의원님 뭐 지적의 취지대로 그분들 개개인한테는 많이 못 미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부총리님, PPT 보시죠. 화면에 헌법 23조가 나와 있는데요. 네. 1항을 보시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나와 있고요.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면은 이것이 재산권의 제한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일종의 제한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23조 3항에 의해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래서 사실 정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적 제한으로
집합 금지라든가 또는 영업 금지를 받은 계층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계층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으로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그것이 뭐 헌법 23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저런 취지에 의해서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원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원을 강조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PPT 보시죠. 화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 검토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 사회적 제약이므로 보상학대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의 의견인데 기재부의 의견은 피해 지원의 대상일 뿐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이제 정부가 가하는 어떤 행정적인 제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감내해야 돼, 공동체 유지를 해서 감내해야 될 제한적 조치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부과된 조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감염병 때문에 동물을 살처분할 때 그것이 피해냐, 특별한 피해냐 아니면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거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가능한 한 정부의 행정적 제한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보상이든 피해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놓고 입은 피해에 대해서 또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판례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PPT 보시면요, 1998년 현재 판례입니다. 일반적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즉 이것을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손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분노가 저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그래서 버티기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인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안 보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그래도 작년부터 새희망 자금이라든가 버팀목 자금처럼 그분들에게 하여튼 재정을 동원해서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그냥 재정 예산에 의해서 그냥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가축 전염병 네. 현재 판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판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판결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맞죠? 따라서 업종별로 존재하는 내재적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럼 비교해 봅니다. 탁구장, 치킨집, 노래방, 학원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예측 가능한 내재된 위험인가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이 논의가 보상에 대한 법적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했던 헌재 판결도 서로 같이 검토가 되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부도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거하고요. 또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적 제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법상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원칙을 바로 세우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현재 판례는 이 사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로서는 이 판례를 가지고 손실보상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전혀 엉뚱한 판례를 들고 나와가지고 손실보상 불가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기재부 내부에서 나온 검토 결과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재부에서 국가는 보상 의무가 없고 단순히 시혜적 조치일 뿐이다, 이런 민생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의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법안을 갖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손실 보상 또는 피해 지원해야 한다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부로서는 손실 보상하면은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 손실 손실 입증하는 보상 또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 보상 또는 피해 지원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써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더 지원을 쓰는 룸을 넓혀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고충을 이해하고요. 네, 네. 다만 피해 지원하고 손실 보상의 다른 지점을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 지원, 재정 지원, 이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규모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 기재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관했죠. 오히려 재정이 화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님. 네, 의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작년도에 추경을 4번씩이나 하면서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현금 지원한 3-4차례의 규모만도 이제 순순히 현금 지원만 14조가 넘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급의 필요성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평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최대한 지원의 폭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의원님처럼 너무 그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아닙니다.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걸로 한다면은 저는 아닙니다. 쉽게 저는 동의하기가 국민의 어렵습니다. 입장에서 우리 기재부 그 부총리님 SNS 이렇게 쓰셨잖아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을 가지고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피해 지원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전에는 그런 법상 그런 테두리가 없어서 재정이 아까 말씀한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판단을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규모를 최대한 해서 지원해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그때그때 판단에 따를 것이니 아예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지금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손실보상을 할 때 그러면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소급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정부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온 초기부터는 일단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3-4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원 조치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반하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법률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뭐 재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저는 좀 고려해 볼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서 어떤 지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업종으로 돼서 계속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뭐 현금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1,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관계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저는 뭐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형평성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거는 빼면 됩니다. 공제하면 되는데 무슨 이게 형평성에 반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는 소급해서 지원할 때 지원을 첫째는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해줄 것인지, 소급해주면 소급해주는 분하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설계가 잘못되면 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촘촘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데 계속 검토 하시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국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손실에 눈을 감는다면 저는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지원을 최대한 많이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의 핵심은 지금 당장 힘들다. 신속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에도 글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됐는데 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그 하위 법령 체계 갖추려면은 저는 뭐 부득불 최소한 2, 3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처리를 해주시면 정부로서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입법 체계를 갖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착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주요 선진국은 모두 손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형평에 맞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업체별 매출액을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손실액을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수익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는 그 사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에 따라서도 뭐 지원 규모도 달라지지만은 형평 문제도 제기되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는 여러 기준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잠깐 뒀던 해외에 지원금을 줄 때 그건 되게 매출 기준,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고요. 네. 저희도 버팀목 잡으면 줄 때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식의 저희도 계략적으로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상의 이와 같은 소위 보상 개념으로 지원을 할 때는 조금 더 정치하게 이 산식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저희 정부나 정치권이나 같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업이익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매출에서 경비 빼고 그렇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야 되죠. 네, 예. 그러려면 비용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신고를 받으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장님들을 의심해야 되잖아요. 복잡한 일이 생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사실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도에 저희 기재부에 그 같은 이제 이 버팀목 자금이나 세희망 자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 요건이 있고 해서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신속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소득 파악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러한 의원님께서 좀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행정적인 처리가 굉장히 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파악해서 사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손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인 우리나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윤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그 매출액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하지 마시고 이 손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만 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 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사실 저희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예 법상으로 보상 체계를 갖추려는 거기 때문에 또 선진국하고 이렇게 꼭 수평적으로 비교한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행정적인 제한 조치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뭐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법화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법적 검토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외국은 했잖아요. 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하수분이야 하면서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저는 그걸 입법을 해서라도 하자고 의원님 제안한 저는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례 갈 때 추경을 했고 한 해 59년 만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려고 세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현금 지원을 15조 정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아무것도 좋지 않은 걸로 저는 말씀을 주시는지 아닙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저로서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충분한가요?라고 여쭤봤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를 제가 촉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아까 모두에 아마 그분들에게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력 범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좀 더 제도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려는 것에 대해서 좀 정부도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책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예산 추계입니다. 예산 추계인데 최소 4.9에서 최대 33.9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산정책제에서 나온 자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의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뭐 적자국채에 의존했습니다. 뭐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재원이 잉여 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국채 했고요. 앞으로 이에 의해서 소요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뭐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소요를 줄이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 소요를 반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자를 더 내는 방법이고요.
뭐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년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제 보상 소요가 뭐 몇 년마다 이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재원을 좀 기금 형태라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좀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충당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때 필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또 적자를 내 가지고 추경해서 지난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금융위원회와 같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해외에서는 다 국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PPT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도 작년에 다 국채 발행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닥칠 경제 충격에도 대비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가계나 이런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경제적 타산이 줄을 잇게 돼 있습니다. 이렇지 않게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작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이 만기 연장을 해준다든가 또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조치를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극복이 되고 이러한 만기 연장이라든가 유예 조치가 이제 끝나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갈 때에는 저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은 이 정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가 불거나오지 않도록 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금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해 드리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당연히 정부로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준비 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개월 뒤에 닥칠 일을 세 가지 예. 준비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출 기한 연장하는 것, 재기 자금을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무수한 파산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관계기관과 저희 국회가 TF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정부 나름대로도 좀 준비를 하는데요. 국회하고 정치권하고 협력이 필요하면 저는 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전 국민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부터 치료하듯이 특별한 희생부터 손실보상해야 합니다. 운논에 물이 들어와야 내 논에 물이 들어올 수